네, 109페이지 펴고 모두 준비해주세요. 이번에 수능 특강 문제 쌤이 다 풀어주지는 못하고요. 한 절반 정도? 절반의 반 정도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답 찾아가면서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안 듣고 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는 혹시 일시정지 빨리 누르고 다시 문제 가볍게라도 풀어본 다음에 다시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109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봅시다. 쌤이 이런 문제 엄청나게 강조했었죠. 이렇게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그 전에 수능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기를 구분해야 되는 19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0년대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유형이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다 그냥 볼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아. 핵심적인 내용은 이 태형 처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태형이 뭐였지? 그쵸. 이렇게 1910년대에 실시가 되었던 조선 태형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널빤지에 사람을 엎드려 놓고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는 그런 형벌이었죠. 이게 조선인에게만 이렇게 해당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차별적이고 엄청나게 아픈 그런 법이었다고 이렇게 무단통치의 전형으로 보여지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1910년에 해당되는 선지를 찾아내면 되겠죠? 답은 뭘까? 그쵸. 회사령을 시행했다라는 내용이겠죠. 회사령이 뭐였죠? 아까 사찰령 이야기할 때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쵸. 회사를 설치할 때는 이렇게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제였다. 하지만 1920년대에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금융실명제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이에요. 이건 김영삼 정부 때 나타났던 모습으로 김영삼 정부를 배울 때 이제 배울 건데 우리 근데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정책 하나 알잖아요. 그치?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조선 총독부를 완전히 폭파시켰던 일본의 잔재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조선 총독부 경복궁을 가리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를 폭파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인 국민학교를 1996년까지도 국민학교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신 분도 이 김영삼 대통령이시죠. 이렇게 일본의 잔재를 없애는 데 노력했던 그분이 금융실명제도 실시했구나 라고 해서 간단하게 기억하고 이 문제는 저번에 우리 수능 문제라서 이제 1930년대 다 끝나고 문제 풀어봤죠. 이거 우리 연승이가 잘하니까 우리 역사부장 연승이가 잘하니까 연승이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거는 아까 풀어봤던 1번 문제랑 비슷하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넘어갈게. 그래서 밑줄 친 이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요. 조선 총독부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표한 법령이 있대요. 자,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안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임시토지조사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이제 조선 총독부가 다 가져갔던 이 사업을 뭐라고 그랬죠? 그쵸, 이렇게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조선인들의 소유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래. 그리고 너네 토지가 적은 애들은 세금을 조금만 내고 토지가 많은 애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명목은 이야기했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뭔가 한국인들의 땅을 빼앗아 온 거나 아니면은 한국인들의 땅을 빼앗아서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나눠준다던가 아니면 한국인들에게 세금들을 쪽쪽 빨아먹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고 했고 그 결과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났다 이야기했으니까 꼭 교과서 확인해서 토지조사 사업 읽어보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정답은 뭘까? 그래서 4번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했죠. 조선 총독부가 이제 어느 땅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더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지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3번 문제로 가보면 조선 총독을 문관에도 임명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1945년 광복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었다. 한국인에게 신문 발행을 하도록 허락했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기사를 다 삭제해버리는 등 검열을 거쳐서 기사가 삭제되었다. 보통경찰 제도를 실시를 했지만 경찰서 수라던가 경찰관 수는 더 늘어났고 추가적으로 치안유지법을 실시해서 사회주의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어떤 통치 시기에 볼 수가 있는 모습이지? 이른바 문화통치, 너네들은 문화를 존중해줄게 라고 했던 문화통치, 즉 민족 분열 통치 시기에 나타났던 모습이죠. 이렇게 너네들 문화를 존중해줄게 라고 했지만 다 기만적인 모습이었다. 다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뜬다리 부두 도엽이가 자주 말하는 거죠. 지금 일본이 지금 일본 자체에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쌀 생산을 늘리는 산미 증식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니까 몇 년 된지 살펴보고 정답도 찾아보세요. 5번 문제는 대공황 이후에 일본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우리 한국에 점점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세우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1930년대 할 때 배워봤는데 기억나요? 식민지인 조선에 공장들을 많이 설치하면서도 뭔가 북쪽과 남쪽을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 지금은 북한 지역, 북쪽 같은 경우에는 철이라던가 석탄 같은 그런 광물들, 광산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 광물들을 바탕으로 하는 중공업이 발달했고 남쪽에서는 반대로 경공업이 발전했다라고 해가지고 쌤이 남경, 북중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추가로 하나만 더 살펴보자. 원래는 이 대공황 이전에는 영국에서 이런 면화라던가 양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왔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잖아. 영국이 블록 경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은 어떤 방법을 쓰게 되죠? 남쪽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북쪽에서는 강제로 양을 기르게 하면서 남면 북양 정책도 실시한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요? 그럼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져서 발전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이렇게 산업 간의 불균형 그리고 이렇게 지역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답도 쉽게 5번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한국신민서사 그리고 한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인 국민학교라는 걸 보면은 몇 년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넘어가서 이것도 쉬운 문제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연표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들이 길지만 거기에서 뭔가 핵심적인 문장 한 구절만 찾아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문장이 기네 하고 포기하지 말고 꼼꼼하지만 조금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선 총독부의 징용자 명부래요. 선생님이 징용하고 징병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징병은 군인으로서 끌려가는 거라면 징용은 노동력을 징발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가총동원법, 국가를 위해서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에 이제 정해졌다고 했고,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수탈들이 심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작년 수능에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그럼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제 115페이지로 넘어와서 이 문제 저번에 풀어봤던 반도 있었는데 이 유관순 열사가 나온 걸 보면은 바로 3.1운동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라고 해서 힌트가 있기도 하죠. 1919년이라는 힌트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 어떤 영향이 있었냐 하면은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을 하는데 통일된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혼란스럽더라. 통일된 지도부를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무단 통치에서 야, 얘네 힘으로 억누르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본이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도 했고, 약간 농민과 노동자가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독립운동에서 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농민운동, 노동운동도 뭔가 발전하게 되었다. 아니면 해외에서도 중국 오사운동이라던가 인도, 필리핀, 베트남에서도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자,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회의가 어떤 회의였는지 기억나요? 지금 임시정부가 활동이 침체에 빠지자 이거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게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창조파냐 개조파냐 갈리게 되면서 제대로 해결책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쉽죠. 3.1운동이 발생을 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져야지 이제 이 국민대표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그냥 말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고,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 찾아볼까? 이거를 일반 경서가 쌤 이거 국민대표회의 연도 외워야 돼요 라고 했는데, 국민대표회의 연도가 1923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도 회의 연도를 알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했는데 이 문제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회의가 열렸고 그랬는데 여기 개조파와 창조파가 이렇게 쟁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 국무원 같은 걸 봐도 임시정부가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민주공화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도 행정을 맡고 있었던 국무원이었으니까 임시정부와 관련된 이야기겠네 라고 유추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국민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후다라고 이렇게 다라마로 축소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신간의 창립이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고 했으니까 정답이 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신간회 창립은 1927년이니까 1923년이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걸 먼저 풀어봤으니까 다시 앞으로 올라와서 이 가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1910년에 대구에서 박상진의 총사령으로 해서 조직된 단체래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한테 의연금을 받기도 하고, 일본인이 불법으로 징수한 세금 아니면 친일파들이 모아놓은 돈 그런 것들을 압수해서 무장을 한대요. 이 무장을 해서 뭐가 좋냐면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무관들을 양성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일본인한테서 돈을 이렇게 친일파들을 처단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주에 사관학교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여기도 약간 힌트가 있는데 총사령을 박상진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된 이렇게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대한광복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화정을 주장했다. 이렇게 민주공화정을 주장했다라는 거. 이 아래에 나오는 이 독립의금부라는 단체와 어떻게 정치 방향이 다른지 꼭 비교해서 쌤이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랑 비교해서 어떤 정치 방향이 다른지 살펴보고 이 3번은 시험 문제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대한독립 만세. 고종이 이렇게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종 황제를 시해하였다. 고종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1운동이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3.1운동은 이 가져온 영향, 아까 풀어봤던 1번 문제, 전 페이지에서 풀어봤던 1번 문제하고 비슷하죠. 이 3.1운동의 영향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이 5번 문제는 이제 다 잘 풀어봅시다. 이 새 정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말해주래요.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이런 정부들이 있는데 자, 이 정부들이 왜 만들어지게 됐었죠? 3.1운동을 했는데 3.1운동을 하다 보니 통일된 지도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이렇게 3월, 4월, 4월에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정부들이 다 서로 비슷하다 보니까 얘네를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할 방법을 찾는데 먼저 여기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게 어디에 정통성을 둘 것이냐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에 정통성을 두자.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두자라고 해서 한성정부의 멤버 구성, 한성정부의 강요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임시정부를 꾸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번 두 번째 논쟁거리는 위치를 어디로 하면 좋을까라는 문제였는데 한성은 무리고 솔직히 지금 무단 통치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한성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상하이랑 연해주 중에 어디에 임시정부를 둘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하이를 주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조개 지역에 외교관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외교관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외교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하이에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 만주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에 독립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독립군들을 통합해서 무장투쟁을 하는데 유리하자라고 하면서 연해주에 줄 것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연해주냐 아니면 상하이냐를 두고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교에 중점을 두기로 하면서 상하이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논의 끝에 9월 달에 민주공화정을 바탕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여기에서 그럼 답을 찾아보면 뭘까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는 저번 단원에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손병희가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을 준비했대요. 손병희가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을 준비했던 기미독립선언서가 있었죠. 1919년 3.1운동을 준비하는 기미독립선언서가 있었는데 이거를 결국 탑골공원에서 발표 못하고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들끼리 발표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겠다 얘기할 수 있고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쵸? 그래서 한성정부의 멤버를 중심으로 강요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번 이승만 정읍 발언 이거 다음 단원에서 배울 내용 미스야 협정은 정말 그냥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선 이거 넘어갈게요.
교통사무국 이 사무를 살짝 지우면 무슨 정부와 해당하는 내용인지 알 수 있겠죠. 풀어보고요.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 위임 통치. 지금 우리 조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께서 이제 국제연맹의 강대국들이 대신 우리나라를 지배해주세요. 대신 위임해서 통치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국제연맹의 강대국들한테 의존하는 이런 청원서를 보냈던 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3.1운동 일주일 전에 이런 국제연맹에 대한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냈던 게 발각이 되면서 이제 국민대표회의에서 막 신채호 선생님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이 그의 위임 통치 청원에 대한 신채호 성토문 보면은 이 그가 바로 이승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승만이 탄핵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5번이다. 외교를 조금 잘해서, 영어도 잘하고 외교도 잘해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탄핵을 당하게 됐죠. 이거는 그냥 5반에서 저번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쯤이 바쁘게 나가느라고 제대로 답을 못 해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했잖아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탄핵을 당했는데 저번 대통령인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었잖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승만이 이렇게 탄핵을 당했으면은 최초가 아닌 것 아니에요? 라고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누가 질문했더라? 그쵸?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건 맞아. 개통을 이어가는 건 맞는데 완전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대한민국 정부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상하이 이제 충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인정받으면서 들어온 상황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들어온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기 구성원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승을 한다 뿐이지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나서 잠깐 이쪽 이야기 했어요. 자, 여기 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다음에 넘겨서 122페이지 풀어봅시다. 이거 너무 쉽죠? 고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민족 1천만 원이 1원씩 모으면 벌써 1,0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대학교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 나주역에서 일본인 중학생 후쿠다라는 애가 우리 여학생을 희롱하니까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사이에 충돌이 붙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11월 3일 광주 지역 학생들의 시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전국으로도 확산되게 되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도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이렇게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답을 찾아보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쌤이 이야기했었죠. 원래 이렇게 광주에서 조그맣게 끝날 수밖에 있는 시위였지만 바로 이 신간회가 진상수사선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민중대회를 열기 위해서 서울에서 민중대회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5번이 답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 이 통감부라는 단어는 이거 혹시 기억나요? 우리 3월 모의고사 때 을사늑양 나올 때 통감부에 대해서 통감부를 설치하였다라는 선지가 있었잖아요.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대신하는 통감이라는 애가 일본에서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3월 모의고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이제 여기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 조선 사람은 조선 것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먹고 입고 쓰고 살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국산 물건을 많이 쓰자. 국산 물건을 많이 장려하자라고 해서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면 배경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일본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신고만 하면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엄청나게 일본의 기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있었고, 플러스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었던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의 물건들이 너무나 싼 가격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본가, 공장 주인이라던가 상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이렇게 조만식을 대표로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남면부경정책 쌤이 아까 말한 거니까 이거 살펴보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 러시아 말 한 단어 알잖아요. 러시아 청년들이 부르짖던 말 우리 아는 거 브나로드, 민중 속으로 라는 말이었죠. 쌤이 유일하게 아는 러시아 말인데요. 자, 이 브나로드라는 말,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글자를 가르쳐주자 라는 운동이었죠. 동아일보에서 추진했던. 자, 그래서 그 브나로드 운동 같은 문맹 퇴치 운동과 이제 관련된 것은 농촌 계몽을 목적으로 전개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거는 다 전 단원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 자본가와 상인을 위한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대요. 쌤이 이거 아이패드 팔고 막 갤럭시 막 버즈, 갤럭시 S20 이런 거 사면은 내가 쌤이 누구 돈 벌어주는 거라 그랬어? 삼성 이재용 돈 벌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쌤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삼성 이재용이 돈을 벌어주는 것처럼 자본가 상인들만 이 국채 보상 물산 장려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면 자본가 상인들만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고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되겠죠. 이 사회주의자들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 농민이든 노동자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아니면 백정이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는 자본가 상인들만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운동이잖아 라고 해서 비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실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그거 확인했고요. 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잘 찾아보고요.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순종이 서거하셨대요. 그래서 순종의 서거로 일어나게 된 운동. 그래서 60만세 운동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60만세 운동 누가 주도를 했다고 그랬죠? 학생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그 중에서 피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인 천도교 세력 그리고 또 사회주의자들인 조선공산당이 합쳐서 이렇게 뭔가 60만세 운동에서 태극기를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천도교 세력,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조선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다 검거가 되면서 학생들만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큰 의미가 있다면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연대를 하고 즉 신간회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요. 그래서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 얘네가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단결을 얘네끼리 공고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볼 수 있고 또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쵸? 바로 자치론자들이죠.
야, 일본하고 좀 타협을 보자. 약간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좀 걔네가 허락해주는 안에서 이렇게 자치를 하자라고 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완전히 얘네들은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일체 부인하고 배격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뭐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 예전에 고3 때 틀렸던 문제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쌤이 꼭 60만세 운동하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헷갈려가지고 문제를 틀렸었단 말이야. 중간 기말 문제를 틀렸었는데 이거를 60만세 운동과 신간회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관계를 기억하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데 그걸 같이 준비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인 천도교 세력과 또 사회주의 계열인 조선공산당이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신간회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활동이 1929년에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민중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국적인 확산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너무 이 세 가지를 띄엄띄엄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연결된 형태로 기억을 하면은 기억에 좀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광주 학생 사건을 지지하고 상원하라.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신간회가 이렇게 도움을 제공하려고 이렇게 경문을 작성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우선 신간회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라와 마 중에 정답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만주사변 같은 경우에는 1931년에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니까 답이 라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서 중일전쟁을 거쳐서 일본이 점점 이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를 강조했던 방정환 선생님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성운동을 강조했다라고 하니까 신간회의 자매단체이자 여성의 인권을 강조했던 그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여성과 사회주의자 여성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었던 단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잘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일제강점기 농민과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계급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작농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할 게 이 전태일 분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시대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보면 될 것이고, 삼종 이정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본이 아직 침략하기 전에 이제 삼종의 문란이라고 해서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갔던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런 봉기들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삼종 이정청이 설치됐던 거니까 이건 너무 전 이야기고 너무 그 이후의 이야기니까 제거하고, 이제 갑오개혁 때 나타났던 이야기들, 고려시대 때 고려 무신정권 때 나타났던 이야기니까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세 문제는 오늘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건 다 풀어보자. 그러면 일본 경찰은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이 여기 회원마다 다 다르므로 조선을 쓰지 못하다가 엉뚱한 사실을 붙여서 치안유지법에 해당하는 내람죄로 몰아서 조서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이 뭐였냐면 조선어 사전 원고에 있는 태극기, 백두산, 단군 같은 이런 용어가 이런 치안유지법에 배격되는 천황을 부정한다던가 아니면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던가 아니면 막 사회주의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다
학회에 대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 라고 하고요. 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이름을 이 명칭으로 바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단체가 그럼 뭘까? 가 단체는 조선어 학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조선어 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으면 이렇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또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것들을 다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체계적인 정리를 이제 바탕으로 한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사실도 같이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달의 독서 퀴즈.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조선 사회경제사를 쓴 사람이에요. 그럼 사회경제사학자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선의 역사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 고대 노예제 사회, 이제 중세 봉건제 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 지금 보편적인 발전 법칙대로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 너네 가면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로 점점 성장 더 해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회 경제적으로 분석한 이런 사상이 있었다라고 해서 백남훈 선생님이 주장하신 사회 경제사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신사, 이건 막 강화도 조약 때 내용이니까 너무 예전 내용이죠. 물산 장려운동, 아까 조만식이 주도했다고 했었고, 조선사 편수회, 이거 좀 헷갈리기 쉬운데 조선사 편수회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니까 좋은 단체 아닐까? 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그 타율성론이라든가 정체성론이라던가 아니면 당파성론 같은 이런 식민사관, 일본의 개소리가 가득가득한 그런 식민사관을 반영한 그런 조선사라는 책을 일본이 만들어냈던 식민사관이 가득한 책을 만들어냈던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맞죠? 일본은 정체성론에서 한국은 지금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어 라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지금 자본주의 사회야 라고 반박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민족 정신으로서 국혼을 강조하였다. 자, 쌤이 이응 강조했죠. 박은식 선생님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혼,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신을 강조했고 또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한국 통사,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피땀 눈물을 흘리고 있어 라고 하는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같은 책들을 저술하였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정신을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백남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네 이렇게 정신만 강조하지 마. 물질적인 것이 중요해. 사회 경제적인 발전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서로 대립하기도 했었다. 라는 이야기도 아까 있었고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을선의격 체결에 협조한 대신들, 그러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오적 암살단이라고 해서 이완용들을 처단하기 위한 오적 암살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탄압을 많이 받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기보다는 나중에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만주로 이동해서 여러 가지 항일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 만주로 넘어가게 된 이 대종교의 지도자들은 단군을 숭상하는 이 대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고 또 대종교 신자들의 바탕을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북로군정서로 발전하게 되면서 나중에 1920년에 청산리 대첩,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도 승리로 이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봤어요. 쌤 절반 푼다고 했는데 왜 다 풀어버린 거지? 하여튼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시험 화이팅 하고요.